청와대가 북측에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내용과 북한 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을 확인해보자는 것인데 필요할 경우 공동조사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실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해경은 선내 CCTV 복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씨가 실종 전날 아들과 평소와 다름없이 통화했다며 월북 가능성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하루하루 통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며 추석을 앞두고 사람이 몰리는 마트나 시장 등에서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쌀에서 벌레 수백 마리가 나오는가 하면 수재민들에게는 버려야 할 물건이 부호품으로 지급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 정확한 경위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의 발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핵심은 이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또 북한군이 사살 뒤에 시신을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때문에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조사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관련 소식들 차례로 짚어본 뒤에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보낸 통지문에서 공무원 피살을 사과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객관적 상황 파악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당국의 발표는 월북과 시신 훼손 여부, 그리고 사격 지시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군 당국은 실종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힌 후 사살됐고 시신이 훼손됐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장의 차이가 있자 청와대는 어제 오후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북측에 공동조사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확인한 내용이 다르니 서로 다시 조사해서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북한이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추가 조사 없이 우리 정부도 현재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와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과거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때는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북한 당국이 자체적인 추가 조사 정도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도 중 통제구역을 넘어갔다가 북한군 병사의 사격에 목숨을 잃었던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당시 정부는 북측의 상황 설명에 의문점이 많다며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믿는 게임이다. 공동조사를 해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합의사항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고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북한이 공동조사를 받아들일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북측이 밝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면 목격자와 발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합니다. 북측이 준수했다는 해상 경계 근무 규정과 발포 명령을 내린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상황에서 남측 인원들의 북측 해역 방문도 불가피합니다. 하나같이 북측의 부담이 큰 부분들입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등 북한의 이례적 대응 방식을 감안하면 자체적인 추가 조사 여지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조사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가 조사,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까지도 우리한테 통지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경위 조사와 별개로 바다에 표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남북 공동수색 요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숨진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오늘 오전에 연평도 해상을 출발했고 내일 정오쯤에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에 설치된 CCTV는 공교롭게도 실종 시점에 작동되지 않았는데 해경은 이 CCTV 복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무궁화 10호와 동일한 500톤급 어업 지도선입니다. 선소와 선미 쪽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무궁화 10호의 CCTV는 이 씨의 실종 시점에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CCTV는 우리가 꼭 이 배가 운항할 때 법정으로 갖고 갔다는 불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씨는 무궁화 10호 출항 다음 날 다른 배에서 옮겨 탔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씨의 승선 다음 날부터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항박일지에 적혀 있습니다. 해경은 CCTV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용 PC와 위성 항법 장치 등을 분석한 해경 조사에선 이 씨의 실종 경위를 밝혀낼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군 당국에 이 씨의 월북 정황이 담긴 감청 기록도 요청했지만 군은 기록 제공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반면 유가족들은 이 씨가 실종 전날 고3 아들과 평소처럼 통화했다며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그 조카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공무원도 합격하니까 그런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조사를 마치고 연평도 해상에서 출발한 무궁화 10호는 내일 정오쯤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과 해경은 함정 30척과 헬기 2대를 투입해 등산곳 인근 해역에서 이 씨 시신과 소지품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북측이 바다에 표류 중인 민간인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이 과정에서 총을 10여 발이나 발사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사람, 심지어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군 당국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이 명령이 과잉 대응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도 우리 공무원 피살 소식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역의 핵심은 차단, 봉쇄라면서 모든 간부들이 한순간의 실수도 0.001%의 허점도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사람이나 동물은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체포나 신문, 재판 절차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뭇거렸다 책임을 추궁당할 게 두려운 군이 총격 명령을 내렸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탈북민이 강화도에서 개성으로 재입국했을 때도 북한은 방역이 뚫렸다는 이유로 부대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했습니다. 북한은 내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면은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포심,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시 상황이거나 적대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을 사살하는 건 국제법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번 발생하면 열병식은 물론 체제 유지조차 힘들다는 판단에 극단적인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대응 적절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실종 보고를 받은 지 3시간 뒤에 피살됐다는 점, 또 숨진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문 대통령이 피살 보고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 보고 뒤 하루가 지나서 정부가 사건을 공개한 점, 이 세 가지가 쟁점인데 홍성희 기자가 각 쟁점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리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첫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22일 오후 6시 36분이라고 밝혔습니다. 3시간 뒤인 9시 40분, 공무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됩니다. 첫 첩보 보고 즉시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인데 6시 36분에는 그때는 아무런 지시를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 청와대는 당시 보고는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북측이 발견했다는 첩보였다고 반론합니다.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늑장 보고도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뤄진 것은 23일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 10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10시 반 피살됐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다음 날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시 첩보는 조각 정보였다,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회의가 끝난 뒤에도 첩보를 정보로 확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밤새 신빙성을 분석하고 아침에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국민이 피살됐다는 첩보였다는 점에서 중간에라도 보고가 되고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건을 공개한 시점도 논란입니다. 대통령 대면 보고가 있은 후 하루가 지나 사건이 공식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북한에 확인을 하라고 했고 이후 유엔사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피살로 판단을 했으면서도 월북자들의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11시 사건을 발표했는데 실종 공무원이 피살된 지 37시간 만이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번엔 미국 반응 알아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사과에 대해 미 국무부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외신들도 김 위원장의 사과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 미 대선 이후 대화 채널이 재가동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사과가 나온 뒤 미 정부는 신속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 대변인이 답하는 방식으로 도움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사과하고 설명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맹국 한국의 대응에 대한 지지와 함께 사망한 한국 공무원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유감도 표시했습니다. 남북관계, 동맹국 배려, 한국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정제된 답변을 통해 상황 악화를 막게 된 데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북한 지도자가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2008년 박광자 씨 피격 사건 등 한국 국민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최고 지도자가 직접 사과한 적은 극히 드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과 메시지가 나왔다며 한국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면서도 한국인들이 이 일을 쉽게 용서하거나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사과는 미국 대선 이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외교의 동력이 살아날 때를 대비한 상황 관리의 목적도 깔려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1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49명으로 40여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언제든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4명 중 1명꼴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인보호시설에서는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 보호시설 관련 확진자가 이용한 사우나에서 확진자 4명이 더 나왔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사우나와 어린이집 관련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강남구에서는 직장 관련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가족 등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런 산발적인 감염 때문에 하루하루의 통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1년 중 가장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빕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가게마다 손 소독제도 비치돼 있지만 거리 두기를 지키긴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진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꺾이긴 했지만 명절을 앞두고 산발적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추석 준비로 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당국은 또 추석 연휴의 특성에 맞춰 지역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별화했습니다. 수도권엔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외식과 여가시설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귀성이나 여행 온 사람들이 지인들과 만남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또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도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차례 등 제례를 할 경우 참석 인원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겠고 악수나 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방역 당국은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2억 조회수를 넘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 저희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앵커 초대석에서는 이 영상의 주인공인 퓨전 국악그룹 이날치의 멤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음악 감독 장영규 씨, 보컬 안희호 씨 계셨는데 일단 감독님한테 아직도 이날치 씨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밴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판소리를 공부한 4명의 보컬과 베이스 2명, 드럼 해서 7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수군가라는 음반을 발매하고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러면 뭐 안희호 씨도 그렇고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고 판소리 앨범 제목도 수군가인데 예. 그럼 이날치의 음악은 국악입니까? 그 처음에 이제 만들면서 이야기하였던 것이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활동 자체를 팝 시장에서 활동하는 게 목표였어요. 팝 시장에서. 네. 그래서 우리 결과물도 팝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 시장에서 활동을 할 거다. 그래서 얼터너티브 팝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악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국악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 랩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동의하십니까 그런? 그거는 뭐 듣는 사람마다 다 이제 뭐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한국관광공사 영상 워낙 요새 언급이 많이 되는데 이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박자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영상도 그렇고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춤도 그렇고 저희 음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데 또 익숙한데 보다 보면 낯설어지거든요. 그 낯설면서 익숙한 그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생긴 그 물음표가 그냥 낯설기만 하면 멀어질 텐데 익숙함 안에서 느껴지다 보니까 점점 물음표가 커지면서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더 듣게 되고 더 보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합니다. 역시 음악의 힘 때문일 텐데 지금 안희호 씨는 국악을 공부하신 소리꾼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활동이 아까 뭐 얼터너티브 팝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이 국악계 주류에서는 좀 거부감이 없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부감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없을 수는 없겠죠. 또 저희는 나름 도발적인 실험이라는 걸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부감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국악계 자체가 되게 갈라파고스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생기면서 국악 혹은 전통음악 그리고 전통음악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전반적인 문화적 흐름 안에서 생동할 수 있느냐 그런 논의와 함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음악하는 사람들로서 되게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희가 듣기에는 이제 노래 부르실 때 판소리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 할 때 창법이 서로 다릅니까?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큰 차이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다르긴 하죠. 사실 근데 그 차이는 저희가 뭐 적벽가를 한다거나 뭐 심청가를 한다거나 할 때 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치의 수군가는 노래로서 부르는 것이고 저희가 전통 판소리 수군가를 할 때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노래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도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약간의 차이 정도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감독님 그 원래 영화 음악 작곡하셨는데 저 영화 음악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왜 이런 밴드 활동도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은 저도 밴드가 먼저였었어요. 그래서 계속 밴드 활동은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국악 퓨전 그룹을 특별히 하시게 된. 밴드는 워낙 주변에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주변에 이제 국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같이 팀을 하게 될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실험적인 도전을 이제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렇게 대단한 실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낯선 거,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매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그런 작업을 나갈 것 같아요. 아니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실제 판소리하고 이거 지금 새로운 장르를 개척 중이신데 어떤 게 더 재밌으십니까? 사실 뭐가 더 재밌냐고 한다면 그 맛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래, 양념해 먹을래 라는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돌아간다가 아니라 저는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갓을 쓰고 판소리를 하는 것도 제가 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날치를 하면서 이렇게 방방 뛰어다니면서 밴드와 함께 음악하는 것도 제가 음악을 하는 것이고 그게 다 결국은 문화라는 게 원래 흘러가는 게 속성이잖아요. 저 역시 계속 그렇게 어떤 흐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좀 줄어드나 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딴 사람들의 재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데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 또 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서 있는 차를 달리던 속도 그대로 들이받고 가로등으로 돌진하고 차량에 받친 오토바이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모두 음주운전 사고들입니다.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취소 원인을 살펴보니 절반 이상은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지난해 처벌이 강화되면서 잠깐 주는가 싶던 음주운전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600건으로 이미 예년 수준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승용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게 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가운데 16만 명 정도가 다시 면허를 땄는데 그중 2만 명은 5년 이내에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재차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 중 90%는 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음주운전을 참는 게 아니라 음주를 참아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걸 알면서 또 먹는 거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면허를 다시 따는 게 어렵지 않은 것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만드는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 걸려도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국의 일부 주나 차 안에 음주 측정 장치를 달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동도 못 걸게 하는 유럽과는 차이가 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4년 전 한 전국 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상대 팀과 서로 짜고 경기를 했다는 건데 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승부 조작이 씨름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4년 전 전국 단위의 씨름대회에서 수도권의 한 실업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상대팀은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선수들이었고
우승팀은 대부분 갓 대학을 졸업한 신인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독이 상대팀 감독과 짜고 승부 조작, 일명 밀어주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감독님이 저희도 이렇게 잘하는 거니까 좋아하지 않아서 전부 다 안 뛰어 올라가냐고 막 그랬던. 밀어주기란 상대팀이 선수 순서를 알려줘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순서를 바꾸거나 아예 승패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잘하는 팀한테 빌붙어야지 이게 붙었을 때 양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승부 조작은 씨름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당 팀은 감독이 바뀐 뒤에도 수차례 승부 조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팀도 먹고 살아야지, 돌아가면서 우승을 해야지. 뭐 한 번 우승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나갈 때는 나오지 마라. 그렇게 뭐 엄청난 압박도 가하고. 씨름계가 좁은 데다가 특정 선수의 연봉을 높이거나 포상금을 나눠 먹기 위해 승부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팀이든지 그 팀의 성적이 안 좋거나 또 선수가 성적이 안 좋으면 계약은 안 하잖아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좋은 걸 도전한데 이번에 니네가 좀 양보해주지 못하겠냐. 그런 차원이고. 한편 우승팀 당시 감독은 후임 감독이 조작한 것으로 돈이 오간 일도 없다고 밝혔고 상대팀 감독 또한 승부 조작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최종 단계에 접어든 전 세계 백신 9개 중 4개가 중국에서 연구 중인데요. 중국의 백신 업체 시노백이 생산 현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시노백 대표는 백신의 안전성과 생산 능력을 자신했는데 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외곽에 들어선 국영제약사 시노백의 백신 공장입니다. 취재진에게 제일 처음 안내한 곳은 백신 생산 시설입니다. 4층 높이, 층당 3,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백신을 유리용기에 담는 구역부터 포장재를 생산하는 공간까지 복도를 따라 백신 생산 공정 과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코로나 백신이 최종적으로 포장되는 곳입니다. 백신을 검수해 200개 단위로 박스에 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라인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찾은 백신 품질 제어 실험실. 실험 분야에 따라 작은 연구실이 나란히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연구실은 불이 꺼졌고 일부 실험실조차 소수의 연구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노백 측의 설명회는 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我们用了6个月的时间建设了一条3亿只的生产产能的生产线。如果有更多的订单，我们会迅速的增加产能建设。 7월부터 터키, 브라질 등에서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지막 임상인 3상 시험 중이고 중국 자체 표준뿐 아니라 국제 표준도 준수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其实它发热的比例都很低，然后再接下来看老人组，它的发热的比例也非常低，其实都是37度多，没有超过39度的。 관건은 시노백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입니다. 미국, 영국 등 유명 제약회사들의 경우 임상 초기부터 여러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중국 백신은 임상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르면 백신 접종이 11월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싱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